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뉴탐스러운 생명과학 1의 박소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문제풀이 숨가쁘게 좀 해봤고요. 이번 시간부터 새로운 내용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배울 내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빨리 진행을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생물체를 어떤 물질들이 구성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물질들의 특성은 무엇이고 어떤 기능들을 우리 생명체 내에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일단 바로 학습 포인트 잡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 여기 보시면요. 오늘의 학습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 자체는 굉장히 간결하죠? 그죠? 이렇게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들을 6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물,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무기염류. 여기 보시면 물이야 뭐 당연히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거고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은 이렇게 3개로 묶어보면 뭘로 많이들 알고 있어요? 3대 영양소로 잘 알고 있죠? 3대 영양소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종류들이 있고 어떤 구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볼 거고요. 그다음에 핵산은 앞에서 몇 번 선생님이 언급을 하긴 했지만 아직 그 정확한 얘가 뭐지 뭐하는지 정체를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무기염류가 있는데, 무기염류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무기가 뭐고 염류는 뭔가요? 하지만 사실 하나하나 종류들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이따가 다 깨닫고, 아, 내가 그래도 공부를 지금까지 좀 했었구나 하는 걸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6가지 것들을 정리를 할 때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초점을 좀 둬야 되는지 선생님이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 각각의 구성 원소, 어떤 원소들로 이 물질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찾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원소들이 이렇게 잘 결합을 해서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이 물질들의 구조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서 기본 단위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작은 기본 단위들이 많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렇게 큰 물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기본 단위인지 이것도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얘네들의 기능이 어떠한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요. 이 각각이 지금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이런 것들에도 더 세부적인 종류들이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 밑에 어떤 종류들이 있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프리뷰는 이 정도로 좀 해보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교재 16페이지에 있는 요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일단. 자,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성분 비를 나타낸 그런 요 하나의 그림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은, 이 압도적이죠?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66%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책마다 85%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 점에서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자, 물은 우리 몸에서 몇 퍼센트 차지하나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나올 리가 없다. 네, 여러분들은 물이 우리 몸에서 가장 많구나,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 이렇게 물, 단, 지, 이렇게 앞글자만 한번 따볼까요? 물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 그 다음이 뭐냐면 여기서 보면 무기염류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염류가 우리는 좀 생소한 애인데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 기타 0.4%, 탄수화물 0.6%, 우리가 앞에서 6가지 물질 확인했는데 그중 1가지 여기 이름도 없어요. 누구예요? 바로 핵산이죠. 그런데 핵산이 책마다 약간 다른데 보통은 물단지 무핵탄의 순서로 얘기를 합니다. 핵산이 좀 더 많고 탄수화물이 그 다음에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좀 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탄수화물이 더 먼저 나와 있죠. 그럼 이건 무슨 소리예요? 이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그런 거는 나올 수가 없다. 물단지까지는 어떻게 그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만, 뒤에는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같은 생물이라도 이 체내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세포 종류인지에 따라서 이 구성 성분 비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라든지 이 퍼센트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외우지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물을 A, 물이라고 안 쓰고 A, 얘를 B, 얘를 C 이렇게 쓴 다음에
이 B에 해당하는 물질의 특성으로 뭐 알맞은 것을 골라라 뭐 이런 것들 문제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에 있는 것들은 얘가 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특성들을 좀 이제 추가적으로 정보를 주면서 얘가 뭔지를 유추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문제를 좀 내게 되니까 너무 요 비율을 겁먹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 이제 우리 6가지 중에서 뭐를 제일 먼저 다뤄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장 많은 거, 물부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조금 이따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칠판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볼게요. 이쪽으로 컴온. 자, 일단 1번 물입니다. 물.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를 좀 짚어줄 때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요 물질들에 대해서 뭐를 먼저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바로 구성 원소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물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물은 우리가 어떻게 쓰나요? 분자식, 화학식으로 바로 H2O라고 씁니다. H2O.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산소에 수소 2개가 붙어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다. 물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기본적인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해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그쵸? 그래서 이런 특징을 제일 먼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무기물이죠. 무기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물질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조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했는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자, 산소에 수소가 2개 붙어 있는데요. 약간 좀 생뚱맞게 우리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대칭 맞추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대칭이 이렇게 옆으로 되지 않고 약간 밑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물 한 분자의 구조인데요. 자, 이 물 분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 하나가 바로 극성을 띈다는 것입니다. 극성. 이 물 분자 하나에는 극성이란 것이 극성이 뭘까요? 잘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볼게요. 우리가 어떤 원자가 있을 때 원자 안에는 핵이 있고요. 핵.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죠. 전자.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보통 이렇게 잘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돌고 있다고 이제 평소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산소의 전자를 일부를 여기서 공유하게 돼요. 공유해서 공유 결합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유한다 하면 같이 똑같은 그런 또 비율을 가지고 나눠 쓰는 그런 걸 생각하지만 이 산소가요. 약간 욕심이 더 많아요. 욕심이 더 많다기보다는 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한다고 생각하면 이 가운데 놓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자기 쪽으로 조금 더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강해요. 그래서 수소는 그 전자를 완전히 뺏긴 것은 아니지만 약간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산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약간 땡겨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는 무슨 전하를 띠고 있다고요? 무슨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가 이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 있어서 이 산소 쪽은요. 부분적으로 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마이너스 전하.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입자를 약간 뺏긴 느낌인 수소는 어떻게 써요?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쪽 부분은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 그래서 한 분자 내에서 이렇게 전하가 분리된 그런 극성을 띠게 됩니다. 이 한 분자 내에서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는 부분도 있고 플러스를 띠는 부분도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또 다양한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특성은 조금 그림 복잡해서 저희 빔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짠! 여기를 보시면요. 자, 우리 물 한 방울 안에 우리가 물 분자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1개? 2개? 선생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0개, 100개? 굉장히 많습니다. 물 한 방울 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물 분자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물 분자 하나하나가 다 무슨 특성을 띠고 있다고요? 다 극성을 띠고 있다. 마이너스인 부분과 플러스인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 분자 안에서 부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 얘 하나를 한번 보자고요. 이 한 분자를 봤을 때 여기 산소 쪽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수소 쪽은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물 분자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 산소 부분이 마이너스를 띠게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누구를 좋아하죠? 여기 플러스를 좋아해서 잡아당기는, 가까이 가려는 그런 성질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이렇게 결합을 이루게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결합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이 결합의 이름은 우리가 바로 수소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수소결합.
그 공유 결합보다는 조금 이제 그 강도가 약하지만 이 물 같은 경우에 워낙 사방팔방으로 이런 수소 결합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자들 간의 그런 그 인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물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소 결합을 한다는 것은 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하나의 성질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와볼게요. 자, 그래서 극성으로 인해서 수소 결합을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물의 특성을 좀 정리를 하고요. 물에 여러 종류 있나요? 뭐 종류는 따로 없죠. 우리가 정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로 인한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능은 이 물 분자가 갖는 특성에서부터 좀 출발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물은 어떤가요? 굉장히 용해성이 좋습니다. 잘 녹인다는 거죠. 물질들을 잘 녹여요. 근데 기름 같은 것도 잘 녹이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얘가 극성을 띈 물질이다 보니까 비슷한 애들을 잘 녹여요. 그래서 이온이라든지 비슷한 극성 물질들,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녹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운반하는데 탁월한 그런 역할을 하죠. 우리 혈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실어 날라지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 무기염류가 이온화되어서 그런 것들을 날라주는 역할을 한다. 물질 운반에 굉장히 좋은 특성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비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열의 정의 할 수 있는 학생 손? 비열을 지금 당장 그 정의를 할 수 있는 학생은 굉장히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에요. 자, 비열이 뭔가요? 어떤 물질이 1g이 있어요. 어떤 물질 1g이 있을 때 이 물질이 현재 온도에서 1도씨 더 온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해요. 1g의 물질을 1도씨 온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은 비열이 크고요. 비열이 크고 어떤 물질은 비열이 낮아요. 그러면 이 두 물질을 비교했을 때 어떤 물질의 온도가 더 쉽게 변할까요? 비열이 큰 것과 비열이 작은 것 중에서 온도 변화가 더 큰 것은 이쪽이겠죠. 왜? 같은 열량을 공급했을 때 얘는 1도 높이고 1도 낮아지는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온도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열이 가해져도, 열량이 주어져도 이게 쉽게 온도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비열이 높으면 높을수록 온도 변화가 적어요. 온도 변화가 적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물 자체가 비열이 굉장히 높은 물질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다. 체온 유지에 굉장한 도움을 준다 하는 특성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비슷한 특성으로 기화열이 큽니다. 기화열. 기화열은 뭐예요? 이건 좀 알겠죠? 이 기체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량, 기체로 만드는 데 필요한. 그래서 이 물이라는 액체를 기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화열이 크다는 얘기는. 이거는 우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가도 체온이 높아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죠. 뭐 햇빛을 많이 받았다든지. 그러면 그럴 때 땀이 나와서 땀이 증발해요. 기화될 때 우리 몸에 있는 그런 표면의 열들을 많이 빼앗아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체온을 낮춰주는, 체온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이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해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극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단 비열이 크거나 기화열이 큰 건 이게 분자들 간의 수소 결합을 여기 사방팔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을 끊어내기가 어려워서 온도 변화도 잘 되지 않고 그다음에 얘를 기화시킬 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결합에 의해서 이런 두 가지 특성이 또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조금 분리해서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게 첫 번째 물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물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두 번째 물질은 누가 될까요? 아까 봤던 6가지 중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선생님은 우리 교재 순서에 따라서 탄수화물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의 구성 원소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예요. 탄소, 수소, 산소. CH5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물 같은 경우에는 H2O라고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아예 확정된 형태로 써줬지만 이거는 왜 이렇게 따로 써주나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완벽한 분자식으로 써주기가 어려워요. 근데 요것과 요것들이 이거 어떻게 이제 비율을 이뤄가지고 구조를 하고 있다. 그 자체는 다 공통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탄수화물의 가장 이제 그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탄수화물은 아무래도 우리 몸에서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죠. 일단 주 에너지원으로서 기능을 한다.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내나요? 1g의 탄수화물이 있으면 거기서 4kcal의 에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kcal per gram 이렇게 좀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많이 먹어요. 많이 체내로 들어오는데 그때그때 많이 써서 없애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죠. 아까 그 그래프에서 봤을 때. 자,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구조를 조금 보면요. 구조보다는 일단 종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세 종류. 왜냐하면 종류 얘기를 하면서 구조가 다행스럽게도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종류 보면 일단 가장 간단한 형태의 단당류가 있고요. 하나짜리 단당류. 그 다음에 이 단당류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진 상태로 되어 있는 이당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단당류 다음에 3당류? 4당류?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이 써서 이 단당류가 더 많이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이렇게 더 많이 그려볼게요. 시간상 이렇게 점점점으로 더 많이 결합되어 있는 다당류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눕니다. 다당류 이렇게 나눠놓고 각각에 대해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단당류 같은 경우에는 이 형태로 우리 몸에서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주 에너지원. 이 상태로 됐을 때 이제 가장 사용하기가 좋죠.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이제 세포 배출로 사용을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특성이 있냐면 굉장히 물에 잘 녹아요. 물에 잘 녹고 단맛이 납니다. 달달하죠? 포도당 먹어보면.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육각형 모양인 것도 있고 사실은 오각형 모양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단당류도 이제 그 종류가 더 세분화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5탄당과 탄소 5개짜리 당과 탄소 6개짜리 당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이후의 내용을 같이 얘기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머리가 좀 아플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항상 이 부분 얘기하면서 무슨 어떤 예시를 드냐면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이나 러시아 소설을 읽고 있다. 거기 그런 다른 나라 소설을 읽으면 이름이 너무 헷갈리잖아요. 이름이 너무 비슷하고 길고 막 그렇죠. 그런 등장인물들이 막 잔뜩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패닉에 빠졌다가도 그죠? 근데 읽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점차 이제 구분이 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용어들이나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걸 지금 당장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걸 세 번이나 복습을 해야 외워지나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뒤에서 어차피 이것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계속 듣다 보면 저절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5탄당으로는 리보스, 그러니까 포도당 뭐 이런 이름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리보스, 디옥시리보스. 막 멘붕이 오기 시작하죠. 막 이렇게 붕괴됩니다. 그런데 그 멘붕이란 말 쓰면 안 되는데. 자, 디옥시리보스 이런 것들은 뒤에서 다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6탄당으로는 포도당, 과당, 그 다음에 갈락토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당류의 종류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당류 한번 볼까요? 2당류 같은 경우에는 딱 보기에도 뭐가 두 개 합쳐진 거. 그렇죠? 단당류 플러스 단당류구나. 단당류 플러스 단당류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것도 역시 물에 잘 녹고요. 단맛이 납니다. 단맛을 낸다. 자, 그리고 2당류의 종류도 한번 볼게요. 2당류의 종류는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엿당, 설탕, 그 다음에 젖당. 자, 요거 많이 헷갈려. 이제 막 헷갈려. 막 얘랑 막 섞입니다. 자, 일단 구분법을 알려줄게요. 2당류, 너는 너무 역설적이야. 미안해요. 역설적. 엿당, 설탕, 젖당.
넌 너무 네, 그래요. 야, 엿당, 설탕, 젖당이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이당류를 구분을 해놓으세요. 그럼 이 이당류가 그럼 어떤 단당류들이 합인지가 또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한 가지 숙제인데 여기 보시면 교재에서도 나와 있지만 다들 포도당을 하나씩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포도당 하나씩 깔고 이제 뒤에 뭐가 붙느냐가 달라지는데요. 엿당은 가장 기본이에요. 얘는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한 형태가 엿당이에요. 얘는 계속 나올 거니까 굳이 외우지 않아도 머릿속에 들어올 거고요. 자, 그럼 설탕은 포도당과 뭐의 합일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탕을 숟가락으로 막 퍼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느낌이 너무 과하게 달죠? 그래서 과당의 합입니다. 과당. 포도당과 과당이 이렇게 합쳐진 게 설탕이고요. 그 다음에 젖당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과 남은 거 하나 뭐죠? 갈락토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젓갈. 그렇죠? 원래 젓갈은 시옷 받침이에요. 어디 가서 이렇게 쓰면 굉장히 무식하다고 소리 듣는데 젓갈로 해가지고 앞 글자를 따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당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책에는 무슨 그림이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당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보면 거기 굉장히 그 막 복잡한 분자 구조들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그릴 필요는 없고요. 자, 일단 포도당이 이렇게 생겼어요. 육각형 모양으로 보통 그립니다. 그래서 두 개의 포도당이 결합해서 이당류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나타낸 건데 여기 보시면 이쪽만 그려볼게요. 이쪽만. 자, 여기 H, 여기도 H, OH, OH. 나머지는 생략하고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뭐 구조를 알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네 둘이 결합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분들 친구랑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양쪽 손에 그 쇼핑백을 잔뜩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랑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기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쇼핑백을 놓고 팔이 빈 상태로 만든 다음에 손을 잡아야겠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얘네들이 결합하려고 보니까 다들 팔이 다 꽉 찼어. 그래서 들고 있던 짐을 버립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H2O죠. 물을 버린 다음에 물을 버리고요. 여기가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는 그런 결합을 나타내고 있는 게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거 너무 어렵게 우리 교과서들에는 그 그림이 안 나와 있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교재가 좋다 보니까 조금 심화해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한 분자가 빠지면서 두 개가 결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 자체를 일컫는 그런 어떤 용어가 있어요. 물이 빠지면서 분자가 결합하는 거, 그거를 나타내는 네 글자짜리 용어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탈수, 물이 빠지면서 합쳐진다. 그래서 축합이라고 얘기합니다. 탈수, 축합 반응이다. 탈수되면서 축합된다. 그래서 뒤에서도 뭐 단백질 얘기하면서도 얘기가 나올 테지만 이렇게 물이 한 분자 빠지면서 합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 탈수 축합이라는 용어 요거 자체보다는 이거의 반대말이 사실은 생명과학에서 많이 나옵니다. 요거의 반대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탈수의 반대말은 뭐예요? 물이 빠지는 거. 그러면 물이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뭐 첨수인가요? 첨수는 아니고 더할 가짜를 써서 가수라고 합니다. 가수. 그러면 축합은 합쳐지는 건데 그럼 나눠지는 거, 쪼개지는 거 이건 뭐라고 할까? 두 글자로. 그래서 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해. 가수분해. 그래서 탈수 축합의 반대말은 물이 이제 한 문자 빠지면서 합쳐졌으니까 반대 과정은 물이 들어가면서 다시 나눠지는 가수분해. 왜냐하면 이건 잘 안 써요. 근데 이거는 뒤에서 이 다음 강에서도 바로 그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워볼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당류 얘기가 좀 나오는데 다당류는 말 그대로 단당류가 많이 합쳐진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한 합이 아니고요. 이게 단당류면 물에 잘 녹고 단맛이 났는데 이게 다당류로 되면 물에 잘 안 녹아요. 잘 녹지 않고 단맛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성질이 변해요. 자, 그 다음에 다당류의 한 종류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다당류의 종류들. 자, 첫 번째로 글리코젠이 있을 수 있고 글리코젠. 그 다음으로는 녹말. 그 다음에는 셀룰로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글리코젠은 뭘까요? 글리코젠과 녹말은 둘 다 이거를 저장하는 형태예요. 우리가 이거 그때그때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만 그래도 남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저장하는 형태인데 자, 근데 그 중에서도 글리코젠은 동물에서 주로 저장하는 형태고 녹말은 식물에서 저장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셀룰로스는 뭔가요? 약간 좀 생소한데 얘는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식물의 세포벽. 그래서 우리가 뭐 야채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섬유질을 섭취한다고 하죠. 그게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게 다당류의 종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탄수화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세 번째는 우리 교재에서 누가 나타나고 있나요? 바로 지질이 다음에서 나오게 되겠죠. 자, 넘겨서 한번 볼게요. 지질. 세 번째. 자, 그럼 지질을 구성하는 원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을 구성하는 원소는 C, 탄소,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산소예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언제 봤죠? 방금 탄수화물도 CH5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지질도 CH5면 두 개 같은 물질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블럭이 있잖아요. 뭐 상표명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한 박스에 이제 블럭. 그럼 여러 가지 뭐 종류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똑같은 세트 블럭이 이렇게 두 종류 있다고 칩시다. 자, 블럭 세트가 있는데 똑같은 종류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를 서로 다른 사람이 조립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설계도 같은 거 없이. 그러면 같은 종류, 같은 구성의 블럭을 가지고도 다른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같은 종류의 원소를 구성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어떤 비율로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같은 물질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질 같이 볼 건데요. 일단 지질의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보면 지질은 뭘까? 땅일까? 지질? 아니죠. 이게 기름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많이 존재하고 있는 지질들은 뭐 보통 중성지방을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 보통은 물에 잘 녹지 않아요. 물에 녹지 않고 그 대신 어디에 녹나요? 어디? 지질은 유기용매에 잘 녹습니다. 유기용매에 녹는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주로 하게 되는 기능은 자,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당장 쓰는 것보다는 에너지 저장형으로 많이 씁니다. 저장하는 형태로. 왜일까?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아니면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체온 유지. 그 다음에 우리 신체를 구성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생체막이 뭘까? 생체막은 뭐 세포막이라든지 핵막 같은 그런 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이용됩니다. 생체막을 구성한다. 이런 등등등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뭘 살펴봐야 되냐면 지질의 세 가지 종류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종류의 그림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저 빔으로 가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따라오세요. Follow me. 자, 여기 보면 우리 교재에도 그대로 있는 그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질의 종류. 그래서 여기다가 간단히 정리를 하면서 이 지질 종류들을 조금 나눠볼게요. 이렇게. 자, 첫 번째로는 중성지방인데요. 중성지방이 우리가 평소에 많이 말하는 지방이에요, 지방.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이 이 중성지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구조를 한번 먼저 볼게요. 구조는 여기 위에 꼭대기에 글리세롤이 한 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글리세롤 밑에 지방산 세 분자가 이렇게 다리처럼, 꼬리처럼 붙어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1글, 3지, 그렇죠? 한 분자의 글리세롤에 세 분자의 지방산이 1대 3의 비율로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고요. 요거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에너지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 줄게요. 이게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냅니다. 1g당. 자, 아까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1g당 몇 킬로칼로리? 4kcal 에너지를 냈거든요. 근데 이건 9kcal예요. 그러니까 같은 무게를 저장했을 때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탄수화물 형태로 저장하는 것보다 그 지방, 이런 그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하면 그 부피가 조금 더 작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다. 그런데 이 중성지방들이 우리 피하지방층에 쌓이면, 그죠? 피하지방층으로 쌓이면 이거는 또 체온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체온 유지. 그래서 내가 너무 지방이 많은 것 같아 라고 슬퍼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여러분은 추위를 조금 남들보다 덜 탄다 하고 이제 위안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 필요 없다고요? 그래, 좋은 특성입니다.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는 게 중성지방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지질 볼게요.
인지질 얘 너무 왜 이렇게 복잡하지? 얘는 이렇게 간단한데 사실 이것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이 붙어 있는데 몇 개 붙어 있어요? 여기는 3개인데 여기는 2개밖에 안 붙어 있어요. 그럼 내 다리 하나 어디 갔지? 대신에 얘가 이제 섭섭해하니까 그 위에다가 모자를 씌워준 형태가 이겁니다. 그 모자에 이제 인산과 콜린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비교하시면 돼요. 사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자, 인지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지방산으로 되어 있는 이 꼬리 부분, 이렇게 꼬리 부분. 우리 복잡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꼬리 부분은 물을 굉장히 싫어하는 성질을 가져요. 그런데요, 이 인산을 갖고 있는 이 머리 부분은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얘는 뭐지? 하나의 분자 안에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2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굉장히 특성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친수성이고 친수성, 꼬리는 소수성이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지질이 우리 몸의 생체막을 구성합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그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렇게 4개의 고리 구조, 탄소 고리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4개의 탄소 고리. 그래서 여기에서 예시로 나왔듯이 이런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콜레스테롤, 그리고 일부 호르몬. 호르몬은 앞으로 이렇게 H로 많이 줄여서 쓰게 될 텐데 일부 호르몬의 주성분이 되는 것이 이 스테로이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질의 종류는 이제 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물질로 넘어가 볼까요? 지질도 끝났고 이제 정말 중요한 4번째, 단백질. 단백질 가볼게요. 자,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일단 살펴봐야겠죠. 단백질의 구성 원소는 아까는 지질도 초, 탄수화물도 초, 지초, 탄초, 탄초, 지초였는데 이거는 촌스예요. 촌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에 이어서 질소와 황이 추가되는데요. 그런데 왜 이 황은 이렇게 괄호를 쳐놓은 것일까? 이건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물 다음으로 많은 양입니다. 많은 양을 차지한다. 이런 하나의 특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이 단백질의 뭘 살펴봐야 되냐면 구조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구조. 자,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기본 단위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기본 단위는 탄수화물에서 한번 나왔어요. 단당류가 이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였는데 요거의 기본 단위는요. 바로 아미노산이라는 애입니다. 아미노산. 자, 아미노산은 뭐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럼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중앙에 탄소가 하나 있어요. 탄소. 그리고 탄소의 사방으로 이렇게 팔이 하나씩 뻗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는 팔을 의미하는데요. 이쪽 팔에는 COOH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NH2가 붙어요. 그래서 각각의 명칭은 이 NH2는 아미노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쪽은 카복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미노기와 이 카복시기는 산성을 띠고 있어요. 산성. 그래서 아미노기와 산성을 띠고 있는 이것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쪽은 아미노기, 이쪽은 카복시기, 그리고 밑에는 수소가 공통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한쪽만 남았죠? 여기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걸 겹사슬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기 자리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 종류는 한 20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가장 간단하게는 수소 하나짜리가 올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거대한 뭐 고리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기본 단위라고 했으니까 여러 아미노산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긴 사슬 형태로 만드는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도 있는 그림 여기 한번 볼게요. 다이펩타이드의 형성 과정. 여기 보시면요. 짜잔. 자, 이게 하나의 아미노산이에요. 여기 보면 C에 NH2, COOH 약간 조금 더 이제 세분화시켜서 그려놓은 그림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또 하나의 아미노산입니다.
요거 두 개가 결합을 하려고 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탄수화물에서 했던 그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잡으려고 보니까 팔이 없어. 그래서 잡고 있던 것이 빠지고 물 형태로 빠지고 얘네 둘이 다이렉트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물이 빠지면서 합쳐지는 거니까 탈수 축합 반응의 한 종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미노산 두 개가 합쳐진 요 결합 자체 이름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 펩타이드 결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 두 개가 연결된 것을 우리가 다이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이는 두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지면 다이펩타이드. 이제 여러 개 합쳐지면 많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는 우리가 폴리예요. 많다. 그래서 이런 펩타이드 결합이 많이 쭉 사슬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선생님이 이 교구를 통해서 조금 보여주려고 하는데 요거를 이해하는데 이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좀 당겨주세요. 자, 그럼 이거 하나하나가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 색깔이 다르면 다른 종류다. 원래 이렇게 색깔이 뭐 있진 않지만 이런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을 때 이 아미노산이 합쳐져서 이렇게 지금 여기는 이제 세 개가 합쳐진 그런 형태, 세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짧은 사슬을 이루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합쳐지면 약간 더 길어지는 거죠. 요런 형태의 폴리펩타이드 만들 수가 있고요. 이게 더 많이 합쳐지면 이런 식으로 더 길어질 수가 있는 거죠, 사슬이. 그런데 이렇게 그냥 사슬만 쭉 길게 만드는 게 다가 아니고 이 단백질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잘 접혀야 됩니다. 이렇게.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단백질의 기능은 이 구조에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파괴되면 그 단백질의 기능을 잃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단백질들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의 기능. 자, 이 단백질은 여러 가지 물질을 이루는 주성분이에요. 그럼 어떤 물질들이 이루는지 한번 써볼까요? 우리 교재에 근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히읗 사총사 흐흐흐흐 일단 이렇게 써주세요. 뭐야 이건? 보면 효소, 호르몬, 그 다음에 항체,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헤모글로빈까지 이런 물질들의 주성분이 바로 이 단백질이라는 거죠. 이렇게 히읗을 먼저 써놓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날아갔는데 자, 이런 물질들 구성합니다. 그래서 무슨 기능을 하겠어요? 몸을 구성하고요. 일단 신체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효소나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리 기능을 조절합니다. 생리 기능 조절. 생리 기능 조절은 말 그대로 그냥 생명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물질대사라든지 항상성 조절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 일어난다. 그런 것들 그냥 생리 기능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백질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구조가 바뀌면 기능을 잃게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구조가 파괴되는 걸 우리가 변성이라고 불러요. 변성은 열이라든지 뭐 pH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 단백질을 열을 가하면 그 계란이 이렇게 물렁물렁한 액체 상태에 있다가 액체와 비슷한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고체화되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기능을 잃게 된다 하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네 번째까지 했으면 나머지 두 가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섯 번째는 바로 헥산입니다. 헥산. 그럼 헥산의 구성 원소 정리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얘는 뭘까? 얘는 몇 개나 될까? 아까 촌수 나왔는데요. 얘는 촌프예요. 촌프. CHONP. 그럼 아까 질소에다가 여기 인까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헥산은 공통적으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유전 물질입니다. 유전 물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능을 이 대략의 그 특징을 정리했으니까 이제 뭘 정리해야 된다고요? 바로 구조를 정리해 봐야겠는데 구조.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기본 단위, 헥산의 기본 단위는 뭘까요? 얘 기본 단위 이름은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바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뭐 나왔구나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세요. 너무 겁먹지 말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요.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림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간단하게 나타내는데
바로 요거 이제 각을 지게 그린 거는 당이에요. 아까 단당류 할 때 이런 그림 봤었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인산입니다. 인산. 여기가 인과 산소가 이렇게 결합한 그런 그 작용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기 인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염기라는 것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산당 염기, 인산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결합한 형태가 바로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되겠고요.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이 쭉 사슬 형태로 엮여서 많은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룬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DNA나 RN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DNA와 RNA가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그 표를 보면서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가볼까요? 여기 표를 보시면요. DNA와 RNA의 비교다 해서 정리가 쫙 돼 있는데요. 일단 인산, 당, 염기로 이루어진 게 이게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라고 그랬죠. 뭐 이런 기본 단위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구조와 기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산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가지고 있고요. 근데 당에서 약간 차이가 있죠. 아까 우리가 탄수화물 할 때 단당류에서 디옥시리보스, 리보스 나왔었는데 얘네에 대해서 지금 한번 살펴볼게요. DNA는 디옥시리보스를 가졌기 때문에 DNA고요. RNA는 리보스를 가졌기 때문에 RNA예요. 근데 뭐가 다른 걸까?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다른 그림 찾기 한번 해볼까요? 디옥시리보스와 리보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 색깔은 의미가 없어요. 나머지는 구조가 다 똑같은데 이 부분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는 OH를 갖고 있는데 얘는 O가 하나 없죠. 그래서 옥시젠, 산소가 하나 없다. 이게 뭐 우리가 딜리트 하면 지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하나 없기 때문에 디옥시, 리보스에서 디옥시된 리보스다 해서 디옥시 리보스라고 하고요. 이건 그냥 이 자체를 리보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다르다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당에 붙어있는 염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올 수 있는데 여기에 A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G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고 T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 중에 하나가 오게 됩니다. 뉴클레오타이드에서는. 그런데 이 DNA 같은 경우에는 A, G, C, T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올 수 있고요. 근데 RNA는 요 T 대신에 U가 오게 되는 거죠. 얘네들 풀네임을 한번 불러보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이렇게 되고요. 얘는 유라실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읽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DNA와 RNA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DNA는 이렇게 이중 두 가닥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꼬여있는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RNA는 한 가닥이 단일 가닥으로 존재합니다. 그럼 뭐가 더 안정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나 짝이 있는 게 아무래도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DNA 형태가 이중나선 형태가 조금 더 안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들의 기능. 근데 우리가 앞에서 핵산이라면 공통적으로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거야 여기 유전 정보 얘는 저장하는데 얘는 전달을 한대요. 그럼 얘는 유전 정보 저장을 안 하겠네요. 이렇게 또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컴퓨터에 하드디스크와 그 다음에 이동식 메모리 USB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DNA는 우리가 하드디스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RNA는 USB라고 한번 비유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USB가 보통 어디다 이제 이동할 때 정보를 이동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USB에는 정보를 저장은 못하고 전달만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일단 저장을 해야 그거를 가지고 나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을 하고 그거를 날라서 이제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런 데다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드디스크, USB, 이게 원본, 이게 복사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DNA와 RNA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 하나 남았죠? 빠밤. 근데 선생님이 일로 괜히 왔네요. 왜냐면 어차피 다시 표를 볼 거거든요. 너무 어지러워하지 말아요. 다시 갈 거예요. 자,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리모컨을 어디다 놨나요? 여기 있네요. 짠.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 책의 18페이지에 무기염류의 종류와 기능을 이렇게 표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일단 무기염류라는 것은 무기물이라는 뜻이에요. 무기물. 아까 무기물 하나 나왔었는데 뭐가 있었나요? 바로 물이 무기물이었고요. 그 중간에 나온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까지는 유기물의 종류에 속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무기물의 하나의 이제 무기염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기염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긴 하지만 에너지원은 아니에요. 여기 옆에 써볼까요? 몸을 구성하긴 하는데 에너지원은 아니다. 에너지원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여기 지금 6가지 대표적인 무기염류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놨는데요. 사실은 더 많은 종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막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막 여러분들이 막 소리를 지금 지르고 있는 게 다 들리는데 사실은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보면 칼슘, 뼈와 이의 성분이죠. 알고 있잖아요. 뭐 이 뒷부분은 조금 이제 몰라도 되겠고. 그 다음에 보면 뭐 철 보면 헤모글로빈, 우리 헤모글로빈 알죠? 우리가 혈액이 빨갛게 보이는 이유가 이 헤모글로빈에 있는 철에 산소가 결합하면 이렇게 굉장히 붉게 되잖아요. 그래서 철이 헤모글로빈의 성분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이오딘. 우리가 옛날엔 이거 뭐라고 불렀어요? 바로 요오드라고 불렀었죠. 그 아이오딘은 바로 갑상샘 호르몬인 티록신을 구성하는 성분이 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3단원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오니까 지금은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나트륨이랑 칼륨이에요. 나트륨, 칼륨. 얘네는 우리가 또 3단원에서 신경, 우리가 여기 딱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아프다는 신호가 신경, 뉴런을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그때 이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이 이온들의 이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다음에 인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핵산 얘기할 때 촌프 해가지고 인산이 거기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성하는 인이라는 성분이 여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무기염류의 종류다 하는 거를 이렇게 정리가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정신없이 좀 달려봤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선생님이 나누면서 이거를 한 강 반으로 쪼갤까 어쩔까 하다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제 딱딱딱 나눠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빠지거나 부족한 내용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름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뉴클레오타이드. 근데 또 뭐 있었죠? 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닌 막 이런 것도 막 튀어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엿당, 젖당 이런 것도 많이 나왔어요. 이게 다 합쳐져가지고 하나로 짬뽕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머리에서 오늘은 일단 크게 틀을 세워놓으세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이런 식으로 큰 틀을 세워놓고 거기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등장인물들을 이제 조금씩 복습하면서 채워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마음가짐을 편안하게 가지시면 이 부분은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이 이 다음 강의 내용,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의 생명과학 내용에서 이 각각의 물질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금 숨가쁘게 한번 달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뭐 해야겠어요? 바로 수강 후기를 또 남겨줘야겠죠. 오늘 한 것 중에 뭐가 제일 어려웠는지, 어떤 것이 잘 안 외워지는지, 그래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좀 질문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쭉 해볼게요. 틀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런 것도 선생님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다 이렇게 첨삭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선생님을 항상 마음껏 부려먹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냐면, 자, 이런 물질들이 무엇을 이루게 되나? 세포라는 하나의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 세포를 채우고 있는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구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미리 한번 읽고 오시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